안녕하세요. 사연의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딸아이 키워놓고 이제 저만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마 이 사연 채널엔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선배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한 기분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때는 고부 갈등이 심했잖아요. 저는 게다가 손윗동서 복이 없어서 특히나 시댁에서 아주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예의 없고 인간성 바닥인 동서로 인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동서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던 적도 많았지만요. 결국엔 제가 동서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으시고 모두들 좋은 기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인사말 정리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손윗동서와 1살 차이가 나는데요. 동서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형님과 동서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존댓말을 하면 좋겠다 해서 서로 존댓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왜 존댓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계실 땐 애교도 부리고 존댓말도 곧잘 했지만 시부모님이 없을 땐 은근슬쩍 말을 놓거나 실수인 척 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조로 이것저것 막 시켜댔죠. 그러던 어느 날엔 이런 일도 있었네요. 제가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저는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기에 무조건 제가 솔선수범해서 집안일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원래 제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큰딸로 자라와서인지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서도 이것저것 거들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꼼꼼하시고 잔소리도 많으신 편이라 잘못해서 혼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와 함께 명절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바쁘게 설거지하는 제 등에 대고 얄밉게 이러는 겁니다. 이때 저는 동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죠. 이봐, 오늘 전이 너무 맛없게 구워졌더라고. 다시 해야겠어. 아, 맞다. 그리고 전 다시 하면서 쌀물도 한번 다시 살펴봐주고. 어머님이 저번에 동서가 지은 밥이 너무 푸석푸석하다고 맛없다고 하셨거든. 형님, 그거 형님이 지었던 밥 아닌가요? 설마 어머님한테 제가 했다고 했어요? 어머나, 동서도 내가 언제 밥을 했어. 밥 담당은 항상 동서였잖아.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나한테 떠넘기시는 거야? 어머, 사람이 왜 그래? 동서가 손 아래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떠넘겨요? 형님이 밥 담당이었잖아요. 늘 형님이 밥 했고 바쁠 때만 제가 도왔죠. 아니 사실상 형님은 밥 외엔 하는 게 없었으니 시간이 팽팽히 남아 돌았지만요. 아무튼 어머님한테 굳이 거짓말까지 했다니 기분이 저도 안 좋네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혼나자 바로 제가 밥을 지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걸 굳이 저에게 전하는 뻔뻔한 면모까지 보였고요. 제가 버럭 화를 내자 동서는 제 말에 발작 버튼이 눌려서는 자기가 언제 한 게 없느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까지 불러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단 식으로 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동서와 달리 점잖으신 편이라 여자들의 일에는 끼어들기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동서가 하도 우는 소리를 해대니 곤란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저희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 저와 동서가 무릎을 꿇고 혼이 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손이 동서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게 된 건 그렇다 쳐도 왜 저까지 혼이 나야 하는지 저도 사람인지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일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손윗동서를 편애하셨습니다. 동서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 친정에 돈이 많은 데다가 번듯한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항상 좋았어요. 동서는 명절날 꼭 시어머니 마음에 들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기특해했죠. 동서는 시어머니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새로 나온 건강식품이라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거 약국에서 찾으셨죠? 제가 저희 집 주변 약국 뒤져서 사온 거예요.
아이고, 아가, 추운데 못하러 그렇게까지 했어. 아이고, 예쁜 거. 너는 정말 이쁜 집만 골라 한다니까. 네 동서랑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쟤는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말이야.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서는 시어머니의 건강 연여증을 꿰뚫어보고는 온갖 건강식품을 갖다 바쳤고 저희는 동서네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시어머니는 동서네만이 자기를 신경 써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섭섭했습니다. 저 역시도 명절날 가장 먼저 가서 시어머니를 돕고 아프시다면 꼭 안부를 챙겨드리는 등 시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막상 시어머니는 그 정성을 몰라주었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동서 편을 드셨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동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 동서한테 잘 보이려고 늘 노력하는데 동서는 제가 믿고 싫은가 봐요. 세상에, 오늘 계속해서 저를 시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어머님께 거짓말했다고 그러는 거 봐요. 저 정말 속상해요. 정말 아무리 시아버지가 동서를 좋아한다 해도 그렇지 이런 경우는 아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붉어진 눈동자로 절 노려보시더니 효자손으로 바닥을 소리나게 치시더라고요. 손 아랫사람이 되어서 네 형님을 그렇게 몰아가야겠어? 너는 근본이 안 되어 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근본 없는 며느린 싫다 했지? 네가 네 손이 동서 시기하고 음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널 좋아할 수 있겠냐? 그게 대체 이 집안 둘째 며느리로서 할 짓이냐? 어머님, 저야말로 억울해요. 제가 밭짓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한 건 형님이잖아요. 이뿐만이에요? 형님은 어머님 없을 때 저한테 온갖 굳은 일 다 시키면서 다 자기가 한 척 한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집안의 기강에 안 잡혀 있는 게 바로 저 때문이라며 제 행실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날 몇 시간이나 무릎 꿇려 별소리를 다 듣고 나니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더 해명해봤자 뭐하나 하는 생각이요. 어차피 이미 동서를 편애하고 감싸고 도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야 하나요?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참 다행스러웠던 것이 저희 시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께서 참 공평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진 특유의 차분한 말투로 뒤에 가서 저를 어르고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셨고요. 시아버진 동서와 갈등이 이렇게 종종 있을 때면 시어머니처럼 무작정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상황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 쪽의 말이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동서를 혼내시는 경우가 많았죠. 덕분에 저는 정말 든든했고 시아버지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사건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첫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남편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다 말아먹고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술병만 불고 있으니 저도 속이 많이 타고 남편과 매일이 전쟁통이었어요. 아이는 키워야 하는데 남편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의 일을 전해 들으시고 대뜸 저를 주차장으로 불러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퉁퉁하다 못해 뚱뚱한 남편의 몸을 가리키면서 얘 왜 이렇게 말랐냐? 어? 네가 못 먹였니? 아니 제가 지금 살이 쏙 빠져서 왜 저런 상태인 거야? 하면서요. 당시 남편 때문에 열이 치받치던 저는 애를 키우면서도 잘 먹지 못해 몸이 삐쩍 꼴아 있었는데 그런 저는 눈에도 보이지 않았나 봐요. 시어머니에겐 오로지 아들, 자신의 차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퇴근하고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주차장에서 시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버럭 화를 내신 거죠. 아니, 당신 고만 못해? 동네 시끄럽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쳐? 얘가 우리 집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민이 전원 만나서 저 고생을 하는데 나는 우리 둘째 며느리만 보면 미안해 죽겠구만. 당신은 그런 마음도 없어? 아니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요? 사업 말아먹고 집에 들어와서 공사판이나 뛰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 속이 어떻겠어? 괜히 며느리 불러다 혼내지 말고 미안한 줄 알아. 미안한 줄.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야지. 이날 집으로 가는 내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시다 들어가신 시어머니도 마음 한구석 신경이 쓰였지만 그럼에도 저를 먼저 생각해주신 시아버지가 너무 감사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몇 번 혼이 나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그 다음부터는 술도 줄이고 일도 다시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학교 선생님이신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무서워했다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했나 봅니다. 아버님께서 몇 번 불러다 야단을 치니 곧잘 바로 말을 듣더라고요. 덕분에 남편과 20번 싸울 거 1번 싸우고 그랬네요. 그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잘 적응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저는 첫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또 동서와 시어머니와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얕잡아보고 싫어하는 이유, 그건 바로 제가 과거 무명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도 모르실 이름의 영화에 몇 번 단역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동서와 시어머니는 그렇게나 얄밉게 비꼬고 싫어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보셨을 때 집안에 수치가 들어왔다고 하셨고 손이 동서는 말끝마다 동서가 배우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서 들먹이는 말은 제가 이쁘지 않아서 아마 그 점에서 다른 배우들에게 뒤처졌을 거라는 겁니다. 동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동서 배우 안 하기를 참 잘했어. 요즘 TV 봐요.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서 같은 얼굴은 뭐 특이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보다가 채널을 돌렸을 거라고. 아무튼 연예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마음 접기 잘했어. 형님, 말이 심하니까 그만하시죠. 저 불러다 괜히 비웃고 그러는 거 8살 아이도 안 할 행동인 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세게 말을 꽂아야 그만두는 동서였습니다. 제 배우 경력은 이렇게나 시댁에서 짓밟히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저에겐 사실 배우의 꿈이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어렸을 적 TV에 나와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보면 그저 마냥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곤 했어요. 어떻게 저 대사를 외워서 저 인물이 되어 한 몸처럼 연기를 하지? 나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 너무 멋지고 신기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장면이나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겨 밥도 먹지 못하고 시선이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꿈을 저를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께선 지지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집에 가난이라는 춥고 고달픈 환경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 우리 현숙이 이쁘고 똑똑하니까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숙아, 뭘 해도 돈 버는 직업을 해야 돼. 알겠지? 네 동생들 생각해라. 우리도 생각해주고. 꿈도 현실적인 꿈을 꿔야 하는 거야.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현숙아. 엄마와 아버진 네가 뭘 하든 좋지만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그놈의 돈이 발목을 붙잡는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가난한 부모님의 제 아래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저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쁘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그런 형편이니 학비도 겨우 내고 제 대학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꿈을 지지해주긴 더 쉽지 않으셨을 테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대학을 가지 않고 공장을 다니고 근처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죠. 동생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언니의 최고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접고 현실에 발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의 최대치의 행복이라 굳건히 믿었습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이 도전해보지 않는 이상 쉽게 접히질 않는 것이더라고요. 아마 저에겐 그 꿈이 너무나 소중했나 봅니다. 꿈을 향한 열망의 불길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TV 화면 속 배우들을 향하게 되자 저는 일하던 식당에서도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TV 볼 거면 그냥 나가라. 너 필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동생들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사실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일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 마음은 너무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걸 안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저는 그날로 온갖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같이 배우를 꿈꾸는 친구 지숙이를 사귀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친구 지숙이는 유일하게 제 꿈을 응원해주는 친구였어요. 부모님과 달리 학교 선생님과 달리 처음으로 저에게 너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지숙이는 저와는 달리 집안 환경이 좋아서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배우를 도전하는 친구였는데요. 그와 달리 저는 매일을 열심히 일하면서 제 먹을 것을 스스로 벌어가며 배우를 꿈꿨어야 했죠. 어느 방면에선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같은 꿈을 꾸었던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잘 되는 걸 보며 초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꿈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더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언젠가 꼭 TV에 나오는 배우가 되리라 다짐하고는 했죠. 하지만 그 다짐이 꺾이게 된 건 어머니의 암투병 소식을 듣고 나서였어요. 어머니가 아프단 소식에 현실적으로 나갈 병원비를 생각하니 도저히 저는 더 오디션을 보러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돈이었고 그 돈이 있어야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제게 많이 미안해하셨지만 돈을 벌어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제가 뭐라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붙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말아요. 우리 엄마 내가 살릴 테니까. 아버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래, 우리 장녀 고맙다. 현숙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다 늙은 아버지의 눈물이 가여웠고 제가 장녀이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했고 한 번쯤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는데 감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임감 강한 장녀답게 동생들도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덧붙이고 그 길로 고향을 내려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고된 노동의 강도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척 힘들었죠. 하지만 더 가슴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친구 지숙이는 틈이 되면 제게 연락을 하곤 했어요.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 너도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1년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물 새는 항아리처럼 돈이 자꾸 새어나가더군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니 그 다음엔 아버지가 아프시고 병치레가 끝나니 동생들 학비가 눈에 밟히고요. 지숙이에겐 나도 꼭 다시 도전해 배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몇 년간 제 손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해야 하니 제 마음 안은 어느새 사막처럼 퍼석하게 갈라져 있었고 희망이니 미래니 그런 걸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에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다정함이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현수가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의 소박한 프로포즈에도 저는 눈물을 글썽인 만큼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시댁을 겪기 전까진 그랬죠. 또 과거 제가 배우를 꿈꾸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남편은 무척 신기해하며 언젠간 꼭 다시 도전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남편의 말은 그저 말뿐이었죠. 저는 이젠 꿈을 꾸기에도 이루기에도 너무 늦은 나이에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TV를 보다가 TV 속 배우들의 얼굴을 보다 보면 옛날 시절이 떠올라 서럽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며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니 그건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꾸리면서 다른 종류의 크나큰 행복을 느꼈답니다. 단란한 가정이란 울타리와 생태 같은 자식이 주는 기쁨이죠. 우리 딸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곧잘 저를 엄마 하며 잘 따르곤 했습니다. 다른 딸 자식들을 보면 사춘기 때 부모님 속을 썩인다고 한다는데 우리 딸은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저 옛날 저를 보듯 늘 책임감 강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동생을 챙기고 저를 챙겼죠. 어떤 때는 우리 딸이 엄마 같았네요.
특히 제가 유방암으로 아팠을 적 사춘기 딸이 만사 제쳐두고 저를 챙겨줬던 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친정엄마도 못해준 일을 이 아이가 제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이렇듯 제게는 보물 같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답니다. 그러던 딸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제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힘들 때 가끔 혼자 일기를 쓰곤 하는데 딸아이가 몰래 그걸 보게 되었나 봐요. 엄마, 혹시 어렸을 때 배우하고 싶었어? 딸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아닌 꿈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딸의 말이 저를 한번 또 놀라게 했지 뭐예요. 엄마, 사실 나도 배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엄마랑 나랑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신기하다. 마치 운명 같아. 뭐? 우리 딸도 배우하고 싶었어? 저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알아서 공부도 척척 잘하고 말도 잘하길래 저는 내심 이 아이가 커서 변호사쯤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쩐지 밤마다 무언가 중얼거리며 뭔가를 연습하길래 시험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혼자 대사 연기를 연습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 사실을 털어놨어요. 자기도 자꾸 TV 속 배우들한테 눈이 간다며 엄마도 같은 꿈을 꿨다면 그 꿈을 딸인 자신이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딸의 눈에 어린 눈빛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이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희망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을 바라보며 그때부터 저는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리라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이 아직 학생이니만큼 공부에 전념하길 바랬기에 공부를 먼저 하길 권했지만 혹여나 다니고 싶은 연기학원이 있다고 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뮤지컬이니 영화니 하는 문화 공연도 함께 보러 다녔어요. 함께 보다 보면 저도 세월을 거슬러 올라 아직 꿈을 꾸는 소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라 하니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저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딸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남편이란 양반이 또 사고를 친 겁니다. 제 멋대로 회사를 뛰쳐나가 또 사업병이 도져 막 이것저것 하더니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고요. 혹시 이 인간이 무슨 대형 사고를 친 건 아닌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저희 집 앞에 들이닥쳐 가구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아줌마, 남편이 지금 사고 쳤어. 크게 사고 쳐서 우리 다 같이 돼지게 생겼으니까 아줌마 당장 남편 찾아가지고 와. 알았어? 안 그럼 아줌마는 아줌마 자식들이 다 죽을 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저는 그 사람 행방 몰라요. 모른다고요. 정말이에요. 험악한 표정으로 말하는 빚쟁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방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댁으로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선 딱 한 말씀 덤지고 외면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끼시던 차남이었는데 말이죠.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자기네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였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촌이동서도 이 상황을 꽤나 즐기는 듯 입가는 웃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라도 살아계셨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병원으로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모두가 저희 가족을 외면하니 시아버지의 존재가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었네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 몰라라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잠수를 타버린 와중이었지만 남은 내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선 청소든 뭐든 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마음은 너무 서럽고 힘들었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내가 왜 결혼이라는 걸 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딸이 저를 잡아주어 억지로 힘을 내고 또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제가 가장으로서 일을 하며 지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모녀를 굉장히 안 이뻐했습니다. 그 티를 어찌나 팍팍 내시는지 제가 딸애를 껴안고 민망해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는 전에 동서에게 그랬듯 동서의 애는 이뻐라 했지만 저희 딸들은 계집애라고 쓸모없다 여기셨습니다. 딸한테 잘해줘봐야 뭐하니? 남는 거 하나 없는데. 늘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그러면서 이런 행동도 하셨어요. 참 부끄러울 행동이죠. 꼭 어버이날 손이 동서네와 함께 찾아뵈어도 우리 딸들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동서네 아들들에게는 대놓고 용돈이니 책이니 하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럴 때 딸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 섭섭할 만했지만 의연하게 티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그건 역시 자존심 강한 저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엄마 나 괜찮아 라고 하면서 동서의 애를 우리 딸애가 더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대견해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할머니한테 마음 상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도 되니까 언제든 말해. 알겠지? 숨기지 말고. 응, 알았어, 엄마. 근데 나 마음 하나도 안 다쳤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여나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을까봐 저는 뒤에서 남몰래 이렇게 딸아이를 어르고 달래주곤 했지만 딸애는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에게도 동서에게도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어른들도 어쩌지 못할 만큼이요. 그러다 딸애가 조금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정작 어른들은 우리 딸애를 짐짝 취급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참 못났죠. 특히 우리 딸애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손윗동서는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애가 못난 걸 어디에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 남에게 쏟아내는 거요. 동선의 아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엇나가더니 어느 날 가출을 했다나 봐요. 명절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한 바가지 쏟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 저희 딸에게 괜히 적개심 어린 얼굴로 툭툭 시비를 걸더군요. 얘, 너는 치마가 그렇게 짧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니? 아, 키가 커져서 짧아졌나 봐요. 어머, 그럼 밖에서 날라리란 소리 들어 이거 사. 치마 길이도 잘 수선해야지. 너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게 생겼는데 조심해라. 요즘 네 나이에 임신하고 오는 애들 있다고 하더라. 뉴스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아휴,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딸 안 낳길 잘했어, 동서. 그치? 손윗동서는 치마 길이부터 시작해서 코가 짧다느니 눈이 작다느니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번엔 성적이 얼마 나왔냐는 등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트집을 잡고는 했어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걸까요? 이대로 참다간 우리 딸도 마음이 다칠까 싶어 어느 날은 너무 열받아 저도 확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왜 우리 딸한테 그래요? 형님 지금 설마 우리 딸이 어디서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딸 그 누구보다 건전한 애예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걱정은 형님네 아들이 낳으세요. 우리 딸한텐 제발 신경 좀 꺼달라고요. 시댁만 오면 내가 머리가 다 아파. 시어머니며 형님이며 왜 이렇게 우리 딸한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성적 떨어지면 잘 됐다고 공부 안 하는 것 같다니 그런 말이나 하지 않나. 정말 어른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못해 먹었어요?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너 작은 애, 지금 형님한테 대드는 거야? 곧이어 역시나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침 잘 되었다 싶었겠죠. 자기 아들이 집 나가 지금 집안도 개판이겠다. 작은 며느리란 작자는 탐탁지 않겠다. 저한테 하늘 같은 동서를 잡는다고 말로 몽둥이질을 하더라고요. 당시 손윗동선의 친정 쪽 일이 잘 풀려서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이며 좋은 선물들을 챙겨주며 이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더더욱 동서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정말이지 다 역겨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나간 것도 분해 죽겠는데 걔가 노숙자 생활하며 지내고 있을 거 생각하면 내가 한밤중에도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손윗동서까지 잡아? 야 이년아, 너는 천하의 염치도 없는 년이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 없이 야반도주한 남편을 탓할 생각이 아닌 제 탓을요. 제가 집안에 불운을 가져왔다고, 저 때문에 남편 사업이 안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틈만 나면 해대는 게 지겨워서 어느샌가부턴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날 이렇게 또 성질을 건드렸습니다. 저희 딸들도 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악에 바친 대로 바쳐 소리를 질러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집 나가 처자식 버린 인간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저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그래도 혹시나 아빠는 필요하지 않을까 내버려두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랑 우리 딸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저희 그냥 알아서 살게요. 냅두라고요. 괴롭히지 좀 마시고요. 너 어디서 이게 지금 이혼한다 뭐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게나 말이에요. 동서,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보다. 어디 어머니한테 대들고 있어? 거기서 동서는 얄밉게 시어머니 혈압 올라가겠다며 다급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추스릴 정신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며 따라 함께 우는데 이런 엄마라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나한테 늘 최고의 엄마였어. 엄마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엄마, 울지 마. 저를 진정시켜주는 딸의 말 덕분에 저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집으로 가 쉴 수 있었어요. 대신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이후 아주버님이 이 사건을 들으시고 동서를 크게 나무라신 거죠. 동서가 그 뒤로부턴 저에게 뭐라고 말을 막 걸지 못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우리 딸이든 저든 누구 하나 잡아 험담하고 비꼬았을 양반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딸 역시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해 성인이 되는 과정을 밟아나가며 제 옆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딸은 여전히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엄마, 나 연극영화 쪽 가고 싶은데 원서 써봐도 돼요? 저희 집 상황은 딸의 앞길을 무한정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딸에게 무작정 안 된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훨훨 꿈을 향해 날아가라고 말해주었죠. 딸아인 그의 보기 좋게 연극영화과를 수석으로 합격했고 저를 또 한 번 으쓱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동생들도 딸의 좋은 본보기를 보고 자라서인지 다들 공부를 잘했기에 뭐 하나 걱정이 없었고 다들 우리 집을 부러워했답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하지만 자식 농사 하나는 제대로 지었다면서요. 근데 그해 남편이 갑자기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오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시름거리, 걱정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집안의 대소사에 도움은커녕 우리 딸과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떠난 남편, 반가울 리도 없었고 얼굴을 보니 오히려 화만 치받아 올랐어요. 이 인간은 만나자마자 엉엉 울기 바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돈 벌어왔어. 내가 많이 벌려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 나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지냈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면서 주섬주섬 통장을 꺼내놓더라고요. 그동안 딴짓하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벌었다면서요. 몇 날 며칠 남편은 그렇게 빌고 또 빌며 자신을 받아달라 말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겐 사람 죽여놓고 용서해달란 말과 똑같이 느껴졌죠. 저는 그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한 번에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이미 가족을 한번 등진 인간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희 가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해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방면에선 좀 속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처음으로 저에게 자세를 낮추신 거였거든요. 저기 얘야, 우리 애가 많이 힘들었단다. 밖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아주 별일을 다 겪은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애 아빠 노릇도 좀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머님한테 가서 그러던가요? 자기 좀 받아달라고요? 그건 아니고. 뭐 걔가 그런 사사로운 말까지 다 했겠어. 그냥 내 생각엔
걔가 아빠 노릇도 해야 집이 집다울 거고 또 우리 소녀들도 시집 가는데 아빠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그렇잖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말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 울며 불며 말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소녀들까지 들먹이며 남편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 딸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 딸들한테 물어봐서 아빠가 필요 없다 하면 전 이 사람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아이고, 애미야. 너 원래 이렇게 단호한 애였니? 아이, 참. 그 사람 없어도 저희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곤란해하는 시어머니를 내쫓듯 보내고 나서야 속이 좀 후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딸들은 남편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몇 년의 세월간 쥐똥만큼의 돈을 벌어와 놓고 갈 데 없으니 받아달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빠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음 약한 딸들을 붙잡고 통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받아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요. 참 보고 있으면서도 욱받쳐 오르는 이혼 생각을 몇 번이고 삼켰네요. 아빠, 엄마랑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할머니네 가 있으세요. 엄마 생각하면 지금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역시나 저의 큰딸은 저를 생각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덕분에 남편은 시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기세로 노려보다 가셨죠.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며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명절날 들리면 저런 냉혈한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가세가 이렇게 기운 거다. 네 시아버지가 도대체 어찌 생각할지 이런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속으로 시아버지라면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윗동서는 남편이 시댁에 살게 된 것에 대해 역시나 비꼬았습니다. 동서, 가게 형편도 안 좋은데 웬만하면 서방님 받아주지. 어머님도 애걸복걸했다며. 그리고 동서, 딸들 대학 학비 가능하겠어? 서방님을 받아줘야 어머님도 소녀들 학비 좀 대주지 않겠냐고. 괜찮아요, 형님.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자꾸 쓰여서 그래. 막말로 동서 입은 옷 좀 봐. 내가 불쌍해서 옷을 막 던져주고 싶다니까. 동서는 제 경제적인 힘듦을 가지고 다양하게 비꼬았어요. 어느 날은 제 옷이 시장에서 산 것 같다며 어느 날은 우리 딸 옷들이 요즘 애들 같지 않고 노티난다며 아주 고루고루 비꼬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먹이 꼭 쥐어졌지만 외려 우리 큰딸이 저에게 대인배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동서 같은 사람 말에 일일이 대꾸해주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손이 동서네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일로 동서는 아주 정서적으로 크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선의 아이가 가출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일 났다. 글쎄 현민이가 지금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는구나. 사람을 엄청 두들겨 폈대. 칼도 들었댄다. 아유, 이걸 어쩌면 좋으냐. 우리 아기. 시어머니는 고글할 듯 앓는 소리로 동서 걱정을 해댔습니다. 솔직히 그간 현민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주신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안 된 일이긴 했죠. 근데 전 이상하게 그리 큰 동정이 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얄미운 동서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쩐지 인간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고 늘 공부만 시키기 바빴어요. 마치 아이가 자기의 또 하나의 전리품인 것처럼 제멋대로 아이를 휘두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손윗동서의 아이가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엔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아이를 말 안 듣는 아이, 양아치, 날라리로만 생각했으니 사실 그 아이가 엇나갔던 것엔 어른인 동서의 책임도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제가 뭐 구태여 할 말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와전이 된 것인지 시어머니는 저보고 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애가 한결같다, 한결같아. 우리 첫째 아기가 네 형님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안 되지?
남일이라 아주 태평하지? 예, 걔 아주 지금 죽을 맛이야. 아이고, 난 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네가 걔 집으로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봐주고 죽도 좀 끓여주고 그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어. 제가 형님 죽을 끓여주고 오라고요? 죄송한데 저 지금 딸 데리러 가야 해서요. 아니 넌 지금 네 딸이 문제냐? 네 손윗동서가 힘들어 죽는다니까.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그런 허드렛 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얼른 가서 해주고 와. 시어머니야말로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네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갈 줄 몰랐는데 어느새 뱉어놓고 보니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머님, 저 시간 없어요. 형님은 사랑에 맞이하는 어머님이 달래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여 같으니라고? 네 손윗동서가 너를 얼마나 우리 동서 하면서 잘 챙겨줬는데 가족이 이러면 안 되지. 이 냉혈한 같으니라고. 너는 은혜도 모르냐? 짐승도 은혜는 알겠다 이거사. 아이고, 그러고 보면 네 형님이 불쌍하다. 너 같은 걸 동서로 뒀으니 말이지. 좀 더 하나라도 나은 애를 들었어야 하는데. 아휴. 어머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한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형님이랑 잘 얘기해보세요. 저도 긴 시간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끊겠습니다. 저의 차분한 대처에 시어머니는 외려 할 말을 잃고 어버버하셨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은 후 어떠한 감정의 동요 없이 제 할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아마 과거의 저였다면 시어머니에게 상처도 받고 힘들었겠죠.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나이의 힘일까요? 그쯤 되니 아무 감정에 타격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서가 너무 가엾고 안쓰럽다며 제게 몇 번이고 동서 집에 가보라고 했지만 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어머님이 가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때의 제 모습은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1년 후 지금 사연을 쓰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 일이긴 한데요. 그만큼 무척이나 통쾌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말씀드렸듯 손윗동서와 관련된 사연인데요. 사실 저희 딸이 6개월 전 대형 기획사의 배우로 스카우트 되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딸이 먼저 저에게 귀뜸을 해주었고 저는 그날 딸을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딸이 내심 얼마나 이 꿈을 이루고 싶어 했는지 알기 때문이죠. 제가 마치 꿈을 이룬 듯 너무나 황홀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딸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저한테만 와서 엄마, 나 있잖아.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거기 주연급 배우로 오디션을 봤는데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 뭐? 정말로? 응,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대. 나 너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나 어떡해, 엄마? 방영될 드라마의 작가진이며 PD며 딸에게서 들어 이름을 찾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쓴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드라마더라고요. 더더욱이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딸이 제발 주연으로 발탁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전 당시에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어리를 우수수 제 눈앞에서 맞닥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됐어. 나 이제 곧 촬영 들어갈 것 같아. 엄마, 나 믿기지가 않아. 잠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을 적 훌쩍이며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흥분되는 마음에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딸과 함께 엉엉 울었죠. 그간 딸이 고생해왔던 것을 생각하니 부모로서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전하니 정말 기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반응이 날아왔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집안의 수치가 또 생기는 거냐고 말하셨고요.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간인 손윗돈사란 작자는 동서 딸이 배우로 데뷔한다고? 어머, 동서 따라 딴 딸 하나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 내가 뭐 맞는 말 한 거잖아. 그토록 공부 잘한다고 영민하다고 칭찬하더니 겨우 딴 딸 하나 되는 거냐고.
아이고, 그동안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혼자 꽃대 놓게 그러고 있더니만 완전 똥 됐네, 똥 됐어. 잘 됐다. 정말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부들부들 떨며 바로 시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에 열을 식히며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렸네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딸이 TV에 나온 날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10 중에 9은 형님이었고 하나는 시어머니였는데요. 정말 동서딸이, 아니, 제가 어떻게 저기 캐스팅된 거야? 아니, 저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믿지 못하는 말투로 계속해서 더듬거리며 묻길래 저는 친절히 맞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줬습니다. 시어머니도 말할 거 없었죠. 두 사람은 그 후 저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아부를 하고 있답니다. 제 딸이 TV 스타가 되었으니 자기들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말이에요. 사실 손윗동서는 자기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난 후 혼자 적적한 마음에 이것저것 하다 크게 말아먹고 아주버님에게도 쫓겨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거든요. 그랬으니 더더욱 자존심 상하더라도 제 쪽에 기대어 무언가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단 하나라도 줄 생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전화통화 내용만 생각하면 너무 통쾌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남편은 딸이 유명해져서 감사하다며 이제는 시집 보낼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저희 딸이 통쾌하게 받아쳐줬습니다. 엄마, 혹시나 우리 때문에 이혼 못한 거면 이혼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아연실색했고 저는 씩 웃어주었어요. 지금 아직은 남편과 법적으로 갈라서진 않았지만 조만간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닐 생각이에요. 딸이 유명해진 만큼 돈 걱정도 없고 저도 이제 슬슬 새 둥지에서 새 인생을 생각해볼까 싶거든요. 나이는 들었지만 최근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일입니다. 앞전에 저희 딸이 대형 기획사에 캐스팅되었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 지숙이 기억하시나요? 저는 오랜 인연인 지숙이와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지숙이가 바로 그 대형 기획사를 이끄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숙이에게 딸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회사 주소를 알려주었고 재능과 매력으로 우리 딸이 지숙이의 기획사에 들어가게 된 데다 드라마에 캐스팅까지 된 거였죠. 그리고 이후 지숙이가 제게 딱히 따로 할 일이 없다면 자기와 이쪽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해 주더군요. 난 네 딸이 잘 될 줄 알았어. 이제 딸 덕 볼 일만 남았네. 그래도 우리 100세 시대고 하니까 일이 있으면 좋잖아. 나랑 같이 일해보자. 응? 좋은 제안이라 저는 더 마다할 거 없이 오케이 했습니다. 지숙이 덕분에 저희 딸이 잘 된 것도 무척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제가 딸의 앞길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 딸이 배우 누구인지 밝힐 수 없어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글을 남길 수 있어 행복했네요. 저희 딸의 앞길을 부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저 그런 수준의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개나 소나 4년제 대학은 다 나오는 실정이고 차라리 대학교를 자의에 따라 안 가면 안 갔지 4년제를 두고 별 볼 일 없는 전문대를 가는 경우는 드문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간 전문대가 특출나게 유명한 전공이 있는 곳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기껏 전문대나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 쓸만한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못했기에 그런 선택을 내렸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집에서 저를 두고 너는 대학 졸업장 따서 그걸로 뭘 해볼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고 하루빨리 취업해서 집에다가 돈 좀 벌어다오.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는 도저히 욕심내어볼 엄두가 안 났던 것이죠. 저희 집이 부유하게 사는 경우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테고 또한 제가 공부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 슬프게도 집구석은 늘 그저 그런 수준이었던 데다가 저는 부모님께 덜 아픈 손가락이었으며 제가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대라는 선택지를 제 딴에는 절충하듯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전문대를 재학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곤 부모님께서는 제가 거길 다니는 걸 허락해 주셨죠. 저는 위로 형이 한 명 있는데 제 형은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의 아픈 손가락이며 부모님의 기대와 애정을 독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형은 초등학교 때 몇 번 병치레를 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라 그 심각성을 전혀 몰랐고 타고나기를 개구쟁이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밖을 쏘다니며 잘만 놀려다녔고 집에 와서도 시끄럽게 TV를 보고 과자를 찾아 먹고 형이 보이면 짓궂은 장난을 걸려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점이 저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당시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학을 뗄 만큼 질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그게 통하지 않는 구제불능의 아이였다고 부모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더군요. 저는 희한하게 중학교 시절을 나면서 새롭게 성격이 형성되었고 초등학교 시절이라든지 그 이전의 기억들은 저의 과거가 아닌 것처럼 옅게 희석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렸을 때 저와는 이별을 고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부모님께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렸을 때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걸 점점 더 들춰내시면서 이것 때문에 저를 상당히 얄미워하시게 되었어요. 이게 참 무슨 아이러니인가 싶네요. 타고나기를 활발하고 통제가 어려운 개구쟁이였던 저와는 달리 형은 얌전하고 조용하였으며 침착한 아이였다고 해요. 제 기억 속에서도 형은 과연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자랄수록 차분하게 생각을 다스리는 타입으로 바뀐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형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점점 성격이 거칠어졌다고나 할까요? 마치 지난 세월에 억누르고 산 것을 보상받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표정이며 말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형이 학교에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는 바람에 잘못 물든 것이며 한때 지나가는 과도기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늘 형을 두둔하셨지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때도 형이 온통 산만한 모습을 보이자 그때는 좀 심각해지셨어요. 우리가 투자하고 기댈 때라곤 당연히 우리 집 장난뿐인데 저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이상한 소리 말아요, 여보. 정신 차리고 대학만은 꼭 가게끔 보내면 될 일이니까. 걔가 지금 방황을 하는 것뿐이지 대학만 어떻게든 들어가면 바로 자기 인생 설계하고 살걸요?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 생각으로 자식 농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자기 부모 기대를 저버릴 만큼 우리 집 장남은 불효자 아니에요. 형이 집에 없을 때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데 코딱지만한 집안에서 당연히 방 안에 있던 저에게도 그 말소리가 다 들렸죠. 평수가 작은 건 둘째치고 아주 오래된 주공 아파트는 방음이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몰랐지만 중학생만 되어도 저희 집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에게 투자라는 걸 하실 만큼의 여력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기대만 잔뜩 해주면 그게 어디 공을 들이는 것인가요? 그제서야 저는 저 대신 부모님의 관심이며 애정을 독차지하고 살아온 형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나에 비해서 아주 얌전한 사람이었던 형이 점점 엇나가면서 성격도 예민하게 변한 것은 아버지랑 어머니의 저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면 별다른 계기도 없으니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웬일로 형한테 가서 먼저 대화를 청해보았습니다. 머리가 좀 큰 이후로는 형하고 별로 안 친하게 지냈거든요. 형제끼리 성격적으로 통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니 바로 부모님 문제였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앉은 형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슬쩍 붙여봤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형은 부모님 때문에 쌓여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늘 짜증스럽게 변했던 것이더라고요. 이놈의 집구석을 내가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모르겠다. 야, 너는 지금 나보다 어려서 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가망이 없어. 네가 내 나이만 되어봐도 바로 알 수 있을걸? 진짜 우리 집은 이 대한민국에서 하층민일 뿐이고 답도 없다는 걸. 형이 빠드득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제가 내심 놀랬습니다.
형이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제 평생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형도 10대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별별 생각들을 다 부정적으로 할 법하였습니다. 공부머리를 타고난 친구, 집이 잘 살아서 늘 여유로운 친구 등등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신과 비교가 되는 것에 형이 은근한 자괴감을 느껴온 것도 같았어요. 제가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형의 나이가 되기 전이었음에도 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객관적으로 아주 못 사는 편이다 못해서 부모님의 교육 수준, 지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형제로서는 절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형은 자신에게 부유한 경제 조건이나 타고난 공부머리나 하다못해 건강마저 물려주지 않은 부모님이 원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너랑 지금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대학교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 장학금을 노릴 수 있는 대학교에 가자면 학교 수준이 낮아지고 내 최대한으로 욕심을 부리는 대학교에 가자면 학비며 각종 돈이 부담이 되고 그래도 빚이 생기더라도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낫겠지? 집에서 부모가 사교육 싹 다 시켜주는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숨막히고 짜증나서 슬슬 다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 잡고 수험 공부해봐야겠다. 형은 저랑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머리를 식혔고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었다고 하였어요. 사실 제가 형이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한 것에 가까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모든 것이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별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잘 보였어요. 형은 자신이 늘 부모님의 관심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인지를 못한 모양이었지만 편애의 피해자였던 제 눈에는 부모님의 희망이자 동아줄이 형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형이 잘 된다면 부모님도 기뻐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반사 효과가 저한테도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집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도 돈이 많거나 제법 잘 사는 수준이거나 좋은 대학에 나왔거나 하는 경우가 아무도 없었어요. 단순히 돈만 부족한 흙수저 집안이 아니라 여러모로 열등하게 뒤처진 집안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저희 집을 포함해서 친척들 집안의 대다수가 일찍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20대 안의 나이에만 결혼을 해도 일찍 결혼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만 보아도 아버지는 28살, 어머니 23살에 결혼하셨고요. 친척 중에는 21살에 결혼한 경우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2명인 저희 집이 자식 숫자가 가장 적은 집이었어요. 집집마다 자식이 기본 3명, 많은 집은 5명이었습니다. 다들 좁은 집에 사는데 어쩜 그렇게 자식들은 많이 낳았나 모를 일입니다. 아마 저희 집도 형이 어렸을 때 아프지만 않았다면 제 밑으로 동생이 최소 1명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 형이 병치레를 하니까 시간이며 돈을 거기에 쏟느라 부모님이 자식을 더 못 만드신 것 같아요. 친척 집들만 봐도 일찍 결혼하고 자식 많이 낳고 사는 건 분명히 우리 집안 내력이었으니까요. 제발 우리 집은 우리 대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며 못 배운 수준을 탈출했으면 좋겠다. 제가 품은 바람은 그것이었습니다. 형이 죽어럽시고 노력을 해서 또 부모님이 욕심을 내서 좋은 대학교로의 입학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집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형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은 아쉬워했지만 도저히 재수 공부를 할 여력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입학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어요.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신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형의 대학 합격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전부 다 고만고만한 수준인 집안에서 형 정도로 대학을 간 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건수였기 때문에 친척들도 크게 축하를 해주었고요. 형은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집에는 부모님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점차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에 제법 흥미를 붙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소위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도 금방 결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성적을 받아보니까 은근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교무실 문 앞에 늘 굴러다니던 EBS 문제집들을 주워다가 그걸로 수험 공부를 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공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반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께서도 저를 의외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나 짜릿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대학교에 들어가 멋진 서울 생활을 하는 망상이 펼쳐졌었고요. 하지만 서두에 밝혔다시피 네, 저는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특출난 전공으로 유명한 전문대가 아니라 정말로 그저 그런 전문대의 말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제가 4년제 대학교를 노려본다는 의견을 냈을 때 반대하셨어요. 저보고 뜬구름 잡는 애먼 소리나 처짓거리지 말고 빨리 돈이나 벌 궁리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서울대라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너 대학 보낼 형편이 우리가 되는 줄 아니? 네 형 대학 뒷바라지 하기에도 빠듯한데 왜 네가 설치고 난리야? 제가 참 성격상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저한테 부모님은 신랄한 지적을 날리셨는데 어차피 제가 4년제 대학을 가봤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빚만 늘어날 것이고 4년이나 대학에 묶여있느라 사회에 나가는 시간은 더 늦춰질 것이며 군대까지 다녀와야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언제 취직을 해서 집에 돈을 벌어올 생각이냐면서 저를 앞에 앉혀두고 미친 듯이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저한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갈 거 아니면 대학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스카이 갈 거 아니면 포기하라는 소리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당장 나의 부모가 나의 편이 아닌데 어떻게 수험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겠나요? 온통 응원만 받는다고 해도 이겨내기 힘든 것이 수험 생활이었는데 저에게 쏟아진 것은 맹렬한 비난이었으니 그 순간에 저는 형이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며 저는 방목형으로 대충 키우다가 돈이나 빨리 벌어온다면 좋겠는 자식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 짧으신 부모님은 대학 서열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모르셨어요. 그래서 형이 간 대학교도 정확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지 못하셨고요. 그런데 저한테만 뜬금없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운운하시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야말로 의욕 상실이었으며 전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는 네 가족 생각을 안 하는 거니? 네가 어떻게든 집안의 주머니 사정을 신경을 써줘야 우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도 해야지.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야 우리도 좋겠지. 그런데 네가 그만큼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면야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할 수 있겠어? 그 길이 여러모로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안 그러니 우리 아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그때 저의 가치를 마구 깎아내린 것이 확실하였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부모님의 회유 아닌 회유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에 대한 꿈, 그 로망을 완전히 저버릴 수 없어서 절충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바로 그 전문대였던 것입니다. 다니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며 마지막 학기 때는 취업계를 내서 취직하여 돈벌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기꺼이 제가 그 전문대를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죠. 사실 고졸과 대졸은 하늘과 땅 차이지. 그렇고 말고 네가 전문대라도 가게 되어서 아주 다행이구나. 제가 전문대를 입학하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생색을 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별다른 도움도 주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전문대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아낌없이 위로와 공감을 보내주는 좋은 사람들을 제 곁에 두게 되었고 저는 점차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저의 본성을 더욱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전문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저를 아는 주변에서 모두가 좋은데 취업 잘했다고 평하며 놀라운 축하를 보내줄 만큼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중견도 아니고 중소규모의 회사였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시장에서는 이곳이 나았단 얘기였죠. 사회 초년생이 받는 초봉은 귀엽다고 평해도 될 만큼 큰 액수가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드디어 사회인이 되어서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개무량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형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준비생으로 있었어요. 형도 지난 기간 동안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집에 생겨났었는데 이것까지 다 적자면 골치 아파지니까 거의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된 저한테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손을 벌리셨다는 게 되겠네요. 그것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형의 생활비까지 명목으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저는 대기업이나 입지가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노릴 게 아니라면 어째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 자신의 스펙을 쌓는다고들 하던데 그건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쌓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하여간 이 취준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저희 형도 그러하였습니다. 취업 때문에 심한 압박감을 받느라 스트레스가 쌓여서 형은 병원을 다니기도 했었네요. 저랑은 다르게 타고난 성종이 물음편이 되다가 몸이 건강한 체질이 아니어서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 모습이 아니꼽게 여겨졌는데 부모님이 하도 형을 싸고 돌면서 저에게만 돈을 내놓으라고 신경질을 내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까지 뜯어가려고 하셨던 것인지 저는 속상한 마음에 회사에서 친해진 선배 형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형이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걸로 만족 안 하련다. 내 나이만 되어도 다른 거 도전하기가 망설여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젊을 때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해. 네? 저는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금 생활이 싫진 않은데요. 집에서 피 빨리면서 시달리고 사는 네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그렇다면 적어도 일만큼은 네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냐? 지금 이 회사는 비전 따위 없이 지금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상태로 굴러갈 거야. 혹은 망할 수도 있고. 성장할 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진짜로 이곳에서 그 젊은 아까운 나이를 언제까지나 썩히고 말 것인지 잘 판단해야 돼. 저는 선배 형한테 그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언을 듣고 난 이후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잘 관찰하고 따져본 결과 정말로 이곳에는 어느 정도의 보장된 안주는 있을지언정 한 단계 더 위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해줬던 선배 형은 물론이고 전문대 동기들한테도 상담을 청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기계의 부품처럼 톱니바퀴처럼 사는 일상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타고난 제 도전적인 기질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죠. 마침 이 시기에 저희 형이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니었고요. 어느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의 역사도 짧고 제가 보기엔 뭣도 없는 곳이었지만 다른 곳들보다 그래도 연봉을 살짝 더 쳐준다는 것에 끌려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는 형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형의 입사 소식에 또 한바탕 잔치 분위기를 내셨고요. 제가 입사할 때나 첫 월급 탔을 때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셨고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형에게만 지극한 반응을 해주는 것에 저는 또 새삼 쓸쓸한 입맛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형이 입사하고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슬슬 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퇴사할 거라는 말을 미리 안 했어요.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굳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랬다가는 저는 또 좋지 않은 소리만 실컷 들으면서 부모님에게 휘둘리곤 퇴사 결정을 번복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주변에서 저를 말렸어요. 그 말을 따른 저는 비밀리에 퇴사 준비를 하면서 전문대 동기에게 조언을 얻어가며 퇴사 후의 설계를 그려냈습니다. 그 전문대 동기 친구는 집이 꽤 잘 살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흥미이며 욕심이 없어서 대충 전문대나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자기 친척형의 사업을 돕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기 친구한테서 이런저런 조언을 얻어낸 것이었어요. 제가 퇴사 후에 하고 싶었던, 진짜로 저런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기절하실 일이었죠. 어디 언감생심 저희 집안에서 사업하겠다고, 그것도 젊디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하겠다고 설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었기에 저는 함구를 하면서 끝내 퇴사까지 하였어요.
퇴사하고 나서 제 개인 사무실의 계약을 어영부영 끝마치고 나서 그제서야 저는 부모님께 퇴사를 고하였습니다. 뭐?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다고? 게다가 이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짱을 부리면서 퇴사?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역시나 부모님은 까무러치셨고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핑계로 간신히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덜컥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그때 부모님은 저에게 악담 같은 걸 퍼부으셨죠. 절대로 잘 될 구석이 없는 사업인데 제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돈이며 시간이며 다 날리는 짓을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업 벌일 돈 있으면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부모한테 갖다 바치라면서 그런 말씀도 남기셨고요. 저를 보고 지겹게도 말을 안 쳐듣는 불효자 새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금 외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문대 동기가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였지만 제 희망사항과는 다르게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고 회사라는 안락한 둥지를 차고 나왔구나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제대로 체감이 안 되었는데 5개월이 지나 반년차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전문대 동기에게 빌렸던 거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오롯이 저의 수익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형이 회사에서 적응을 못한 채로 마찰을 빚고 쫓겨나듯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곡소리를 내시는 모습에 제가 저의 수익을 공개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제가 월 순수익이 500만 원을 넘게 거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지셨죠.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이나 신뢰, 기대 같은 것이었냐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이번 달은 그래서 얼마나 벌었니? 네? 이번 달은 한 600 정도 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한테는 얼마를 줄 거니? 제가 이제 두 분 생신날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이것저것 사드리고 그래야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다달이 우리한테 그래서 얼마를 줄 거냐고? 너 설마 그런 돈 벌면서 우리한테 고작 몇십만 원씩 주고 땡치려던 건 아니겠지? 제가 또래보다 많이 버는 것은 맞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할 만큼 많이 버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저도 제 모든 체력과 시간을 다 사업장에 쏟아가면서 버는 것이었는데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이나 응원은커녕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준다고 저에게 힐난이나 하시다니 부모님에게 재차 실망감이 드는 것도 잠시 일가 친척들도 제가 시작한 사업이 꽤나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연락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졌죠. 너 요즘 사업해서 재미 좀 본다며? 이번에 네 큰이모 환갑 돌아오면 너한테 기대해도 되지? 네가 잘해줄 거라고 믿을게. 네가 돈을 잘 번다더라? 우리 집 이번에 부엌 리모델링을 할까 싶은데 너도 우리 집 와봐서 알지? 좁아 터진 부엌에 싱크대는 어찌나 높이가 낮은지 내가 싱크대 높이 10cm만 높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네가 이번에 좀 이뤄주련? 평소에는 쥐뿔 연락 한번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왜 그렇게들 할 말씀드리며 부탁하실 거리가 많아졌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을 위해 제 모든 돈을 다 써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1000단위로 버는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도 하면서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고충을 주변에 털어놓았을 때 거의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였어요. 가족의 성향을 알면서도 제 수익을 고지고대로 공개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돈 자랑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앞으로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꾸며내라고 저한테 하나같이 그런 조언들을 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던 것이죠. 세상을 너무 안일하고 순진하게 제가 바라보며 살고 있었나 봅니다. 낮은 집안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저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고맙게도 객관적인 시선에서 제 고충을 바라봐주고 필요한 조언들을 준 지인들 덕분에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사업이 반짝 잘 되더니 이제는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부모님에게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온 친척들한테도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혹시 현금 여유 있으면 빌려주실 수 있냐는 질문도 꼭 남겼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친척들의 연락이 끊겼어요. 은근히 저에게 기대려고 하였던 형도 포기를 하고서는 바로 재취업을 하였죠. 나는 이제 2번 다시는 내가 얼마를 버는지 공개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굳은 다짐을 마쳤습니다. 저의 소박한 성공조차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집안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이 씁쓸하였고 외롭기도 하였지만 진실된 몇 지인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므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 후로 저는 친척들을 제외하고 제 부모님, 형에게만 최소한으로 도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점차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저는 자연스레 연애가 하고 싶어져서 여자친구들을 사귀었는데요. 그중 한 명과는 1년 이상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부 제가 결혼 상대로 여길 만큼의 진지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 진짜 서로만 보며 순수하게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대는 없으려나 하는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풋풋한 10대도 아니었건만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저에게 기적처럼 그런 상대가 찾아왔습니다. 짧은 전문대 재학 시절에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습니다만 계속 연락을 유지해왔던 어느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간만에 안부나 주고받을까 싶어서 연락을 했다가 뜻밖에도 제가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가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어떤 누나가 있는데 정말 수더분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이건만 벌써 몇 년째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되자 이상하게도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랑 그 누나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래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당황스러웠지만 그 친구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 누나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대방 쪽에서도 갑자기 저를 소개받게 되어서 무척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1살 차이였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말을 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동갑 친구처럼 지내자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던 것 같아요. 1살 정도의 나이 차이는 신경 안 쓰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사실 사진을 받아봤을 때나 소개팅 자리에서 딱 보자마자 받았던 인상은 특별하지 않았고 제 이상형에 들어맞는 외모도 아니었기에 별다른 감상은 안 들었었더랬죠. 하지만 대화를 나눠볼수록 이상하리만치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날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나 그쪽이나 서로에게 어떤 일 하시냐, 재산은 얼마나 있냐 이런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이야기나 실컷 나누다가 헤어진 게 전부였어요. 심지어는 서로의 이성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봤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그 시간 동안 별 시답지 않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시간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는 상대가 무척 마음에 들어버린 제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고 즉시 들이댔습니다. 열심히 만나달라고 졸랐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을 만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고 먼저 청혼했던 것도 제 쪽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비슷한 감정들을 느껴왔다는 것이 놀라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과 해야겠구나 느꼈던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고요. 저는 위로 형이 있지만 아내는 반대로 자기보다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에게는 처남이 되는 인물이었죠. 아내가 말하기를 처남은 집안에서 온갖 편애를 독차지하며 살아온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었으나 그런 와중에도 무조건 좋은 게 생기면 처남에게만, 맛있는 반찬도 처남에게 먼저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들어누우면 가지가지 한다며 힐난이 돌아왔지만 처남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내 새끼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는 걱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안 풍조 자체가 그러했대요. 딸보다는 아들을 훨씬 귀중하게 여기고 위로 쳐줬다고 하더군요.
저도 형에게 밀려서 언제나 후순위에 놓여서 살아온 입장으로서 아내의 경험들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얘기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아내가 그럼에도 자기 동생을 진심으로 미워할 수 없노라고 털어놓았을 때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형이 얄미우면서도 세상에 하나뿐인 제 형이기에 싫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기대 때문에 형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고서는 은근히 동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내 또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사랑만 받고 자라서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때는 정말 밉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나로서 늘 책임지고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의 벽에 부딪힌 뒤 처남은 몹시 기가 죽어 산다고 했어요. 그전까지는 자기 부모한테 사랑만 받고 살아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늘 기세가 등등하였는데 지엄한 현실을 체감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과는 세상이 다른 것에 기가 눌려버린 것입니다. 왜 자기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했냐며 처남은 그런 원망을 자기 부모에게 쏟아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씁쓸한 얼굴로 해주었어요. 처남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희 형을 투영하게 되더군요. 어딘가 참 많이 닮아있는 사연이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처남을 자주 만나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계기도 딱히 없었고요. 결혼하기로 확정짓고 나서야 제대로 인사 나누고 따로 연락도 하면서 지냈는데 머리는 제법 똑똑한 편이지만 성격은 어딘가 예민하고 유약한 것이 정말로 저희 형을 떠올리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속으로 정감이 갔던 것 같네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께서는 저를 사위로 맞으시는 것을 그리 반기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탐탁지 않게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이왕 돈 잘 버는 부자 사위라면 좋았겠지만 빚 없고 자기 일 멀쩡하게 하는 사람인 것만도 어디냐면서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그런 말씀들을 제 면전에서 하셨죠. 옆에서 아내가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길래 제가 슬쩍 눈치를 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었네요.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저는 아내에게 제 사업장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었고 수입도 싹 공개를 하였어요. 아내랑 사귀는 동안 사업의 규모를 조금 키우면서 진통을 겪었고 너무 힘든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조용히 저의 힘이 되어주었죠. 저에게 많은 것을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싶었어요. 참고로 아내는 제가 돈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며 일가 친척들로부터 서러운 경험을 하였던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제 수입 내역을 다 뜯어본 아내는 별로 놀라는 눈치도 아니었고 다만 제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멋지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감동이었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며 품게 된 생각 또한 비슷해서 그랬던 것인지 결혼 과정에 있어서도 의견들이 다수 일치하였습니다.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나면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도 하나 따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일단 신혼생활은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는 조용히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저랑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 생각이라고 하였어요. 저도 결혼 직후에는 욕심 안 부리고 일단 살다가 좋은 집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2세 계획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들어맞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양가에 조금도 손을 안 벌리는 대신에 아주 소박한 신혼집에서 살림을 꾸리고 살겠다고 하였더니 양가 어른들의 반응이 비슷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내의 회사 사람이 그 동네 근처에 오래 살고 있는데 저희한테 좋은 정보를 주어서 귀한 전세 매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딴에는 저희가 참 운이 좋다면서 기뻐했는데 장모님께서는 저희 신혼집에 와보시곤 참 걸맞은 집이다. 두 사람 수준에 딱 맞는 집이야. 이런 감상을 내뱉으셨습니다. 혼잣말을 하신 건데 목소리가 크셨던 걸로 보아서는 저희 들으라고 그러신 게 분명하겠죠. 그 말씀은 좋은 덕담으로 하신 게 아니었고 말투로 밀어보건대 비꼬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날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은근한 목소리로 잘 벌지도 못하면서 차만 외제차를 타고 다닌담?
최서방, 없는 주제에 그런 허영심을 부리는 건 본인 자유라지만 앞으로 그런 허영심 때문에 우리 딸을 개고생시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찌르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제가 쥐뿔도 없는 가게 하나 운영한다고 알고 계셨으므로 저의 외제차를 보고 혀를 끌끌 차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사업 얘기는 아직은 무조건 비밀로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저는 진실을 토하지 않고 그냥 장모님께서 찌르는 대로 찔리고 비난하시는 대로 비난 맞으면서 지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부모의 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들을 잘 안다면서 절대 사업으로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아직은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숨겨야 하냐고 물었더니 최소한 자기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숨기는 게 좋다고 하였어요. 왜 하필 애가 생길 때까지인데? 아유, 모르겠어? 우리 애가 생겨야 크게 돈 들어갈 때가 장기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대놓고 돈을 못 탐내지. 저에 못지않게 부모로부터 돈 문제로 크게 데이고 살아온 아내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하면서 저는 따랐죠. 장인어른 장모님께 좋은 대우 한번 못 받는 게 서글프긴 했으나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하곤 지냈습니다. 이렇듯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건만 어느 날 저한테 수심이 깊은 얼굴로 부탁을 해오더군요. 자기 동생 좀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처남이? 무슨 일인데? 처남 지금 회사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 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 어쩐지 그 자식이 그런 데를 어떻게 한 방에 합격해서 들어갔나 싶었다. 설마 처남이 그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어? 그렇대.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 왔는데 벌써 한 달째 거기로 출근하는 척 하려니까 죽을 맛이라면서 막 엉엉 울더라. 못난 자식.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거길 다닌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건 뭐야? 진짜 정말 미치겠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과도한 기대에 그것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처남은 해서는 안 될 거짓말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일을 저지르기는 했는데 두 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자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정정을 할 용기도 안 나더래요. 저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끝에 처남을 따로 만났습니다. 딱 봐도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처남은 외모도 준수했고 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공부머리 외에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해서 훨훨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으니 저는 처남이 빠진 수렁이 어떤 것인지 알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마침 사람을 뽑으려던 참이기도 했으니 제 사업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처남 정도라면 금방 적응하고 기술도 익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떨떨해하던 처남은 바로 이튿날부터 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정말 죽기 살기로 배워가며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내렸다는 생각에 기뻤고요. 처남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더 좋은 조건의 일이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네요. 돈 잘 버는 아들을 둔 것에 그렇게나 큰 자부심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탈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처가에 방문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장모님의 동네 친구분께서 치킨집을 개업하셨거든요. 그 기념으로 그 집에서 치킨을 2마리 사다가 거실에 둘러앉아 먹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이직 면접을 보러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리한다면서 가슴살 부위로만 겨우 2개를 먹었고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사온 샤인머스켓 과일하고 맥주를 주로 드셨습니다. 치킨을 주로 먹는 사람은 장모님, 저, 처남 이렇게 셋이었죠. 문득 처남이 닭다리를 맛있게 먹길래 저도 왠지 닭다리를 하나 먹고 싶어서 그걸 찾아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닭다리는 왜 탐을 내나? 착착 좀 먹을 것이지. 장모님께서 나무젓가락으로 제 손등을 탁 치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남은 닭다리는 다 돈 잘 버는 아들의 몫인데 왜 M1 사위가 탐을 내냐면서 말이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눈만 굴리고 있는데 닭다리를 뜯던 처남이 아연실색을 하며 이렇게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쳤어? 매형이 나한텐 사장님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사장님?
웬 사장님 타령이야? 네가 새로 다니는데 사장이 네 매형이 되기라도 한다니? 나원 참. 무심코 처남의 말을 받아치셨던 장모님께서 천천히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길래 저는 난감해서 헛기침을 뱉으며 물만 찾았죠. 그런 저를 보며 답을 얻으신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는데 그러면서 나무젓가락이 장인어른께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맞으신 장인어른께서는 TV에만 몰두하시던 시선을 저희 쪽으로 돌려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셨고 사태 파악을 한 아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진실을 토해냈죠.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숨기게 되었다는 변명과 함께 제 사업장의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장모님께서 거의 뒤로 넘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최서방, 내가 은인을 몰라보고 그 여태까지 잘못 굴었었네.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못된 마음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 우리 최서방은 잘 알지? 그렇지? 장모님께서 전에 보이신 적 없던 당황한 낯으로 횡설수설을 하셨는데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몇 번 끄덕거려 드렸네요. 처남은 자기가 말실수를 해서 비밀이 드러났다면서 크게 자책하였는데 제가 그럴 것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어느 때고 드러날 일이었고 그게 이때였을 뿐이죠. 어쨌거나 그 후로 장모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은 당연했네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란 게 이렇듯 변화무쌍해지는 건가 봅니다. 제 앞에서 말씀 한 번을 허투루 못하시고 표정 관리에까지 힘쓰는 모습에 정말 오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때 이후로 처남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면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농땡이 한번 안 피웁니다. 어쨌거나 여러모로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으니까요.